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대를 연 거는 바로 광복 60주년 맞는 2005년이었습니다. 1909년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근데 일제강점기부터 용산시대를 열기 이전까지 55년 사이에 무려 7번이나 이사를 하는 그런 순환을 겪기도 했다는군요. 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는 참 유례없는 일이지 싶은데요. 이런 질곡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켜낸 국립중앙박물관, 이제 이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이런 비전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죠.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을 만나봅니다. 백이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952년생입니다. 1975년 서울대 고고인류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해서부터 지난 2017년 6월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현재 한양대 명예교수입니다. 백이동 관장은 27살에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유적지인 정곡리 유적 발굴 현장의 총괄소장을 맡아 25년 동안 발굴에 매진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정곡리 구석기 축제 개최에 힘을 쏟았고 2011년엔 전국 선사박물관의 초대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호암미술관과 한양대 박물관 같은 다양한 곳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자 세계 구석기 학계에선 활동이 활발한 국제통으로 지금은 국제박물관협의회 국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정곡리 구석기 유적, 대한민국 박물관 기행이 있으며 2017년엔 자랑스런 박물관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이동 관장은 수년 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바뀔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곤 했는데요. 지난 2017년 7월에 13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해 이젠 넉넉한 마음으로 문화유산을 즐기는 박물관 만들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백이동 관장님, 저도 잘 몰랐었던 사실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오기 전에 7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네.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다니고? 처음에 이제 덕숭에 잠깐 있었죠. 덕수궁. 경복궁 갔다 경복궁에서도 일제시대 때 만든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국립박물관이 이전하게 된 거는 지금 민속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 기와집 건물이 있죠. 그게 이제 최초로 국립박물관용 건물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독부 건물이 비게 되니까 옛날 구중앙청 그게 비니까 흘러 옮겼는데 그때 또 이거 총독부 건물을 부시게 되는 그런 대사건이 있었죠. 95년에 없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복궁 내에 조그만 지금 고궁박물관이 쓰고 있는 그 건물에 잠깐 있었다가 지금 현재 용산 건물이 완성되는 2005년에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지금 쓰고 있는 용산 건물이 두 번째로 국립박물관용 건물입니다. 그러네요. 과거에는 더부살이 하다가 더부살이나 다른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가지게 된 셈이죠. 부끄러운 일이네요, 솔직히. 그 외에 이제 나라가 발전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용산 그 박물관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거는 다른 나라들 박물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손색이 없습니까?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 탑 박물관에 들어가는 크기로 하면 탑 5에 들어가는 그런 그 박물관이고. 그래요.
만들어질 당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랬고, 네, 그게 아마 일반인들은 우리 그 63 빌딩을 눕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이즈를 아마 63 빌딩을 그대로 눕혀놓은 거라 생각하시면은 그 아마 사이즈를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고점에서 중국에서 이제 국가박물관을 지었는데. 중국에서 그때만 해도 조금 자기들이 국력이 그렇게 지금처럼 된 건 아니니까 박물관 사이즈를 좀 작게 했다가 우리 국립박물관 보고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설계를 수정해서 더 키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우리 국립박물관이 그때는 굉장히 큰 거고 지금도 크고 시스템상으로도 뭐 세계 손색이 없습니다. 일단 세계 탑에서 제대로 지킨 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유물에 뭐 전시되고 있는 것 말고 수장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많죠. 그런 그 유물의 뭐 이 양이나 이런 면에서도 뭐 세계 상당한 수준에 가는 거죠. 상당히 수준에 가는 거죠. 네. 물론 뭐 루브르나 이런데 또 스미소니안 같은 데는 뭐 유물 자체가 전 세계에서 끌어모은 유물이니까 뭐 이 숫자로는 그걸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장품들은 우리가 충분히 소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백이동 관장께서 2017년 7월에 관장으로 취임하셨고요, 그죠? 네. 조금 아까 우리 성우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배 관장님의 인생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 어쩌다가 고고 인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글쎄요,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저기 지금도 그렇지만은 의사나 뭐 법률가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이상하게 이게 문화에 많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유적 답사를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고교 시절부터 고교 시절 때 네, 그래서 뭐 그런 연유에 의해서 뭐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니까 아마 공부하는 걸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별명이 공자셨다고요? 그건 우리 동기생들이 저를 꼬아서 하는 말이죠. 항상 뭐 저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한다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꼬아서 한 별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27 나이에 이 선사 유적지 전곡리 유적 발굴 현장 총괄 소장을 맡았다. 네. 어떻게 27 나이에 총괄 소장을 맡으시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 발굴을 하게 되면 단장님이 계신데 단장이 총괄하는 총괄 단장이 그 당시에 이제 김원용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고학의 이제 태두 중에 한 분이시죠. 관장님한테는 은사이시고. 네. 그래서 김원용 선생님께서 그걸 맡게 되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 그 지도 밑에 총괄해서 실무 책임자로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우리 고고학 현장에서는 현장 책임자라고 하는 필드 마스터라고 하는. 네. 거기서 25년 동안 발굴에 매진하셨다. 예, 79년 아마 금년이 이제 발굴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79년부터 83년까지 그 발굴하고 또 그 발굴 계기로 해서는 저는 또 인생 그 전공의 영역에 있어 가지고 큰 변화를 한번 겪게 되죠. 어떻게요? 원래 내가 이제 삼국시대 고향이 이제 그 영남 쪽이니까 삼국시대 고분을 연구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이거 발굴하면서 전공이 이제 구석기로 바뀐 거죠. 훨씬 더 옛날로 가버렸네요. 훨씬 더 옛날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83년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다시 와서 쭉 이걸 직접 그때부터는 뭐 제가 단장이 돼 가지고 뭐 계속 발굴을 해 왔었는데 이게 남북 접경인 연천입니다. 전곡리 거기죠. 경기도 여기가 연천. 구석기 그 유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 78년에 이제 미군 병사가 처음으로 발견했었는데 이제 발견했을 때 요 석기, 이 구석기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다른 데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때 발견된 석기의 형태 자체가 우리가 손바닥 크기의 도끼형의 그런 모습인데 그 형식 자체를 우리가 아슐리안 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슐리안. 네.
그 아슐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한 지명인데 프랑스 그 솜무강의 그 강의 어떤 언덕에 있는 지명인데 거기서 최초로 발견된 형태의 석기가 그런 석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슐리안이라 그러면 그런 석기가 나오는 구석기 유적들을 아슐리안 문화라고 하고 그걸 예. 아슐리안 주목도끼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1940년대 미국 학자가 연구했을 때 이제 동양에는 없다고. 동양에는 없다. 그러다가 이제 78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 전곡에서 발견됐던 동양에선 거죠. 최초로. 어. 인도 이동에선 최초로. 네. 그때 발견될 당시에 뭐 이게 일본이나 또 서구 사회에서도 상당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일본 일간지 신문에도 그걸 보도할 정도로 이게 동양 사회에서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서양의 구석기 또 인류의 진화 이런 걸 따질 때 이게 전곡리에서 나온 석기 이게 대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슐리안이냐 또는 다르게 불러야 되냐 또는 서양에 있는 거가 밀려온 거냐 또는 한국에서 고유하게 발명된 거냐 뭐 이런 논쟁이 지금 학술적인 논쟁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아무튼 형태는 그 프랑스 아슐 지방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랑 모양은 비슷합니까? 네,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교류를 통해 온 건지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글쎄요. 예. 계속 학문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다. 예. 그 후에는 동양권에서 또 발견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이제 이거 발견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조금 발견돼 가지고 중국에도 지금 저기 그 남쪽 운남성 지방에서 나온 게 있고 예. 또 저기 산서성에서 좀 대규모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동안에 중국의 장강 네. 양재강 삼엽댐을 막으면서 거기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간혹씩 발견돼 가지고 중국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돼서 한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묶어서 네.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발굴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전곡리 일대를 구석기 축제도 하고 네. 뭐 찾아오는 관광객이 100만 명이 된다고요? 네, 축제할 때 뭐 많이 올 때는 100만 명. 근데 전 잘 그 구석기 유물이라고 봐요. 지금 뭐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아무리 학술적으로는 뭐 해도 별로 볼 건 없잖아요. 근데 무슨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게 또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 고고학을 할 때 고고학하면서 느끼는 재미는 삼국시대 고분을 파가지고 황금이 그 관을 건지는 그 익사이트한 그 순간도 있지만은 예. 이게 몇십만 년 된 유물이 내 눈앞에 탁 나온다고 할 때 그게 또 우리한테는 큰 희열이거든요. 그것도 귀중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온다. 근데 이제 그런 우리 그 고고학자가 느끼는 감상의 여유라 그럴까. 예.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매력을 가지는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축제가 93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그 만들 때의 그 이유는 사실 그 이게 전곡 일대가 사실 과거에 이 민통선에 가까운 지역이 돼서 네. 통제가 굉장히 심해서 사람 다니기가 힘듭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조금 개방되고 내왕이 잦아지니까 이게 그 23만 평이라는 유적을 지정된 유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성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아,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데 규제가 많은데 발굴한답시고 문화재로 개발도 못하게 하니까 네. 주민들 많은 분들이 사실 구석기에 대해 이해도 잘 모르고 예, 또 그게 예.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렇죠. 잘 모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시킬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그냥 뭐 석기를 배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이건 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우리 학자들하고 같이 뭉쳐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유적이 이런 거야,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연 방문객이 100만 명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축제를 대개 한 5일 정도 하는데 5일 동안 많이 올 때는 100만 명 가까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까?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예.
대단하군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그 축제할 때 와서 보면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거기에 그러한 그 축제를 하고 또 고고학 유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그런 것들이 외국에도 있긴 합니다. 네네. 프랑스에도 구석기 유적에서 하는 게 있는데 예. 뭐 그런 거를 또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세계 전공하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전공 축제할 동안에 자기들이 하는 걸 보여주도록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게 학술적인 연구도 그래요. 하는데 그 뭐 그런 거 연유로 해가지고 한때는 프랑스에 가면 세계유산 유적 중에 아타프에르카라는 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가 나온 구석기 유적이 있습니다. 네. 그 동네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전공 유적을 그때 축제에 참여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곳곳에 이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선사 박물관 문을 열어서 초대 관장님도 하셨고. 네. 네. 그 2011년인데 사실은 축제를 시작할 때 그 뜻이 93년에 축제를 시작할 때 그때 뜻이 이거 시작하면 나중에 박물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관심이 있게 되고 그걸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설계될 거다 했는데 93년에 그 시작해가지고 201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한 20년 가까이 걸렸죠. 박물관 운동을 한 셈이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물관 이야기가 있고 그걸 이제 만들면서도 제가 그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걸 쭉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건축도 아주 잘된 건축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박물관 건축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건축가들이 와서 많이 그 벤치마킹하는 그런 박물관이고 전시도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단순히 한국의 석기뿐만 아니고 인류가 어떻게 출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라시아에 들어오게 되고 진화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가 그걸 전체적으로 배워주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데는 한국에서는 거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등장과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 그리고 왜 한국에 이렇게 있게 됐냐 그 과정을 총체적으로 배워주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곡리 유적에서 보면 그 토층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토층입니다. 그 구석기 층은 굉장히 두터운데 그게 한 7m 내지 8m 정도의 그 점토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층 자체가 아주 아마 놀라실 겁니다. 가서 보시면 그 아주 그 점토가 붉은색과 황색 이런 게 교차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사실은 중국의 황토가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황토? 중국 저 뭐 고비 사막 이런 데서 불려오는 그 황토. 황사가 바람 타고 와가지고 거기 쌓인 것입니다. 축적돼서. 네. 그래서 그게 또 중국에 쌓인 반면에 또 일본에서 그 화산 폭발해가지고 날려온 화산재가 또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들으면 그 층을 보는 재미가 또 굉장히 우리나라의 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되시고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이런 비전을 내세우셨고 거기에 이제 세 가지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세계와 함께하는 박물관, 미래와 함께하는 박물관. 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박물관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유물을 이게 전시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게 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제는 그 국민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원할 때는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뭐 그런 뜻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이고 또 다른 그 저기 각도에서 보자면은 국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박물관이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갈등도 뭐 해소할 그런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박물관이라는 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공간인데 여기서 힐링할 찬스라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
근데 우리 관장님께서도 그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그 앞으로의 비전과 관련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셨던데 저는 그 용산의 국립종합박물관을 보면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큰 문제죠. 너무 횡한 그 예. 허허벌판에 혼자 뚝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건 복닥복닥된 이 대도시의 그 도심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물관을 만들 때는 이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서울의 확장 과정, 미래의 확장 과정에서 본다면은 아마 그 부분이 도심 한복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용산 거기 이제 공원되고 그러면 예. 거기가 뭐 아마 확장된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아직까지 용산공원 자체가 아직도 공원화되지 않고 부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올 수 있는 방도가 별로 없겠지만은 그게 이제 남산에서 쭉 내려오는 하나의 축으로서의 공원이 되면 뭐 여러 지점에서 박물관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아주 좋은 그 환경 속에 있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산 공원을 조성할 때 이게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행위를 이 공원 속에 어떻게 구성할까 해야죠. 이걸 아마 국가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에 이제 국제 업무단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용산이 이제 그 부각되는 그런 도심이 된다면 그 용산 지역하고 박물관하고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접근성도 높이고 국가의 상징성을 높여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속도를 내서 정말 국민과 함께하는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박물관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가 세계와 함께하는 박물관. 이건 어떤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박물관이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 하나는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가지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해서 자기 정체성 이런 걸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대에서는 사실은 이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래 국내적으로는 외국 유산을 갖고 와서 우리 외국 유산과 한국 유산의 각각의 문화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문화 자체가 외국에 좀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해서 좀 우리 자체가 외국 가서 느낄 때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문화를 좀 확실하게 소개할 수 있는 해서 우리 문화도 알리고 또 그런 걸 토대로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유수 박물관들과의 교류전 이런 것들도 이제 활발히 벌어져야 되겠군요. 네, 그 교류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앞으로는 좀 더 시스템화해가지고 정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박물관이 앞으로는 세계 문화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외국의 박물관들 유물들이 거의 전시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외국 박물관에 가서 전시하고 이런 게 규칙적인 베이스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미래와 함께하는 박물관.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물관은 옛날 걸 모아놓는 곳인데 미래와 함께한다? 뭐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회가 바뀌고 특히 요즘 우리 사회 화두가 이제 인공지능 사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박물관이 이제 보여주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 이런 게 필요하지만은 인공지능 사회가 왔을 때 인간이 필요한 게 뭐냐? 그 남는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또는 이게 인간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어떤 식으로 배워줘야지 그러한 그 미래 인공지능 사회가 왔을 때도 박물관이 어떻게 사회에 정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과거처럼 이제 유물을 단순하게 전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박물관에 와서 정신적으로 리프레시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여러 가지 지식
예. 탐구도 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문화생활 공간으로서 이렇게 맞아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국립중앙박물관 가봤어? 그러면요. 가봤지. 옛날에 한번 가봤어. 또 가자 그러면 거기 왜 또 가? 보통 그러거든요. 예. 그죠? 예. 근데 박물관이라는 곳은 적어도 무슨 기획전이다 뭐다 있을 때마다 가는 곳이고 사실 더 적극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새로이 하고 네. 박물관을 이게 하나의 자기 생활의 일부 또는 뭐 규칙적으로 오든 불규칙적으로 오든 여러 가지 감성적인 사유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예. 갈 때마다 뭔가 조금씩 달라져서 볼 것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좀 배울 것도 생기고 즐길 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서도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박물관을 그 디지털 스마트 박물관, 디지털 스마트, 국립 디지털 스마트 뮤지엄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네. 계속 자극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예. 이게 박물관 공간에서 밥을 먹든지 쉬든지 책을 읽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하면 그 의미가 2배, 3배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가 좋은 공간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박물관 중앙박물관 하면 저는 머릿속에 무조건 일단 그 우리 대표적 걸작 반가사유상이 떠오르거든요. 네. 잘 계시죠? 잘 계십니다. 딱 특별 그 전시실이 있잖아요. 네, 반가사유상. 네. 그대로 잘 계시죠? 네, 잘 있고 거기 우리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는 어딘데요? 그 박물관 중앙에 들어가면 역사의 길 끝에 있는 유명한 탑이 있죠. 경천사 탑. 경천사 10층 석탑. 네, 10층 석탑. 네. 근데 그거는 그게 아마 일본이- 밖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규모가 크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일본으로 찍히는 것 전 같고. 반가사유상이 더 맞습니다.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죠. 일부러 조명도 약간 어두침침하게 해놓으시고, 그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야 더 이게 탁 몰두가 되죠. 네. 게다가 이번에 1100년 만에 해인사 산문을 나서신 희랑대사 네. 태조 왕건의 스승 그분도 뵐 겸 해서 저도 3월 3일 전에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에 여러 번 오셔야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